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해당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이 임대주택과 과밀개발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공공주택을 늘리자며 해서 내 지역만 안 된다고 하면 곤란하다며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법안과 공수처 후속 법안 등을 처리한 7월 임시국회를 두고 여야 평가가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과 개혁 입법에 성과가 있었다고 한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날치기 처리했다며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 발언과 관련해 30 민주당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가 독재 전체주의라고 주장한 것이라며 윤 총장이 이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 등도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은 여야 부동산 대전의 후폭풍과 오랜 침묵을 깨고 현 정부와 여권을 향해 불만의 메시지를 내놓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포와 노원, 과천 등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지역의 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이 반발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내부 단속에 나섰고 통합당은 님비현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정현 기자입니다. 수도권에 13만 2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민주당 내에서도 잡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마포구 상암 디지털 미디어시티 미매각 부지, 과천 정부청사 유휴 부지 등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지역의 주민들과 국회의원, 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원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우원식 김성환 의원은 태릉골프장의 만세대 고밀도 개발에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마포구 의리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은 SNS에 이미 임대 비율이 47%에 이르는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며 국토부의 발표를 그냥 따라오라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기 의왕 과천이 지역구인 이소영 의원도 과천의 숨통인 청사 일대 공간을 주택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들까지 반발하자 민주당이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내 지역은 안 된다고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내부 반발을 의식한 듯 당은 원활하게 주택 공급 방안이 진행되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우려되는 부분에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통 인프라를 완비한 상태에서 주택 공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관련 정책과 예산을 살피고 또 반영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 여당의 이 같은 엇박자 움직임을 민주당판 님비라고 비판했습니다. 통합당은 서민을 위한다더니 내 집 앞 서민주택은 결사 반대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일어났다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또 여론에 쫓겨 공급대책이라고 내놓은 23번째 대책마저도 급조의 흔적이 역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장현입니다. 부동산 대책과 공수처 후속 법안 등이 처리된 어제 본회의를 끝으로 7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여당은 민생과 개혁 입법에 성과를 거뒀다며 평가한 반면 야당은 부동산 관련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처리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개혁 입법에서 성과를 거뒀다며 일하는 국회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처리된 부동산 대책 입법을 두고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 집 없는 서민의 눈물을 덜어줄 고강도 종합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당정이 부동산 시장 점검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내놓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언제든 강력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겠습니다. 당과 정부의 정책 의지가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것을 시장에 확실히 보여줄 것입니다. 반면 어제 본회의 직후 미래통합당은 거대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부동산 입법 등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설익은 정책을, 부작용이 많은 정책을 야당의 지적을 듣지 않고 저렇게 밀어붙이다 보면 결국은 민주당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5분 자유 발언으로 화제를 모은 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대책 입법을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린 정부가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이라며 어느 나라도 직접 사는 집에 중과세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추진 방식은 유감스럽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안건만 처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선 투기 보장형 종합 선물 세트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민주당이 다수결의 위력을 앞세워 청와대의 하명을 수행하기 위해 폭주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7월 임시국회를 마친 여야는 각각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9월 정기국회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박재영입니다. 네, 이슈 분석 한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 이틀 전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당부의 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민주주의의 허울을 쓰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게 진짜 민주주의다. 이거를 두고 이제 특히 여당에서 비판, 역공세를 굉장히 취하면서 지금 후폭풍이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법력권에서는 이 다수 의원들이 이건 정치행위다. 정치하려면 검찰총장 그만둬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나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 비판을 했다는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최고위원이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정책위의장이 나섰습니다. 관련 발언 연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총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면서 검찰총장직에 있다는 것은 독재와 전체주의의 대열에 함께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100% 정치를 하는 건데 정치하면 안 돼요, 검찰총장은. 그러니까 집행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치하면요.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은유적인 비판이며 과연 공무원이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저분은 검찰총장 그만하고 야당 정치인이 되시든가. 옷 벗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얘기 민주당에선 윤 총장 스스로 그만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통합당 입장이 궁금한데 어떤 반응이죠? 네, 통합당은 일제히 윤 총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어제 원희룡 제주지사는 자신의 SNS에 윤 총장의 메시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글을 올렸고요. 김은혜 대변인은 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칼잡이 윤석열의 교환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속 의원들도 어제와 오늘 이 한마디씩 의견을 보탰는데요. 이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의 임무는 거대한 권력의 비리, 권력형 비리를 잡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가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받은 느낌은 법의 수호자로서 인내심의 한계에 온 것 아닌가. 그리고 이 통합당 지도부도 나섰습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이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리를 이야기했다고 평가를 했고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본인 의지에 따라서 이 대권 주자급으로 접촉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네, 한도영 기자, 지금 대권 선두 주자인 지금 이제 당 대표 경선에 나서고 있는 이낙연 의원, 모처럼 이런 관련 성격이 특별한 발언하지 않는데 이번 좀 발언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평상시에는 이 고구마 화법이라는 지적을 일부에서 들을 정도로 상당히 신중한 언행을 보여주고 또 행보를 걸어왔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직분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 친문 눈도장을 받으려고 립서비스를 했다면서 이낙연도 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당 외곽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더불어시민당 공동 대표를 지냈던 이 최백은 건국대 교수인데요. 민주당의 비례정당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은 윤 총장을 탄핵하고 이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을 이 징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이 탄핵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민주당이 윤 총장의 이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 그다지 높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국회 처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탄핵 소추안 발의는 이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면 가능하고 탄핵 소추는 이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아시다시피 이미 과반을 훌쩍 넘겼죠. 문제는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인데 이 민주당 스스로도 이 관문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옵션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섣불리 탄핵을 진행을 했다가 헌재에서 뒤집히면은 이 정치적 후폭풍만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오늘까지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소속 의원들은 이 탄핵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 검찰총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이 탄핵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검사직 박탈이고 다른 하나는 보직 해임입니다. 이 검사직을 박탈하려면 이 검사 징계법에 따른 징계 절차에 따라서 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징계위 등에서 이 상당한 수준의 비위 사실을 확인을 시켜야 되는데 이 가능성 역시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이 보직 해임인데요. 이 법에는 이 검찰총장 해임 사유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인사권자인 대통령 결단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이때에도 이 문제는 여론입니다. 자신이 임명한 이 검찰총장을 코드 감마에서 잘랐다 이런 비판을 안 받으려면은 어느 정도 이 설득력이 있는 해임 사유를 내놔야 되는데 윤 총장에게는 장모와 아내 의혹 같은 끝나지 않은 이슈가 몇 가지 있죠.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은 이 보직 해임을 위한 이 여론 혹은 이 배경 만들기 민주당은 이 앞으로도 이 방법에 매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네, 윤석열 총장 그렇잖아도 평상시에 무슨 사안에 대해 특별한 발언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 3일 신고식 됐던 발언이 주목받았는데요. 논란 지금 일고 있지만 역시 특별한 발언하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다시 침묵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같이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이 침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정치적 행보라는 여권 지적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대검에서는 이 윤 총장의 추가 임명 입장 표명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자신의 SNS에 여러 차례 의견을 게재했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 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법무부는 이 검찰 인사위를 열고 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논의하는데 아직 윤 총장이 어떤 의견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의견을 받는다고 해도 대면 형식보다는 이 서면 제출 형식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고요. 일부에서는 이 관점에 따라서 또다시 윤석열 패싱 아니냐 이런 표현도 사용합니다만은 일단 지금으로서는 1월에 이어서 다시 한번 소통이 미흡한 상태에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도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뉴딜 사업에 민간 재원 조달 방안인 뉴딜 펀드 성공을 위해서 규민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안정적인 펀드 운영을 위해서 세제 혜택 강화 등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난달 국정 하반기 중점 사업으로 발표한 한국형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당정이 추진하는 뉴딜 펀드는 민간의 참여를 통해 규모를 키우고 민간 역시 소정의 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한국판 뉴딜 재원의 일부를 민간에서 조달해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초저금리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시중 유동자금을 뉴딜 사업에 끌어들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난 극복 동력을 확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한국판 뉴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와 시장의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담회엔 업계 전문가들도 참석해 뉴딜 펀드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최영건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펀드와 5G 통신망 구축을 위한 펀드 등을 제안했습니다. 윤태한 루트에너지 대표는 독일과 덴마크의 시민펀드 성공 사례를 소개하면서 2024년까지 200조 원의 그린 뉴딜 시민펀드가 조성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국민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비전문가인 시민들의 투자 안정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투자자에게는 공공자금을 우선 손실 자본으로 활용하여 투자 위험을 줄여주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어 수익률을 높여주는 방안이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금융 구조적으로 이 투자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절대로 시민들이
여기서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매분기로 고정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가야 됩니다. 민주당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진 않았지만 각종 세제 혜택과 분리과세, 인프라 펀드 규제 완화와 같은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항공산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국회에서 위기 극복 방안 토론회가 열렸는데 참석자들은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위기의 항공산업 재건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항공산업 재건을 위해선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힘들지만은 특히 항공산업은 우리 국민 경제와 고용 안정에 큰 영향을 끼치죠. 국가 기간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적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이 그 어느 산업 부문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올해 2분기 국적항공사 9곳의 국제선 승객 수는 작년 대비 2%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항공사의 인력 감축이나 단축 근무, 화물 운송 전환만으로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요 회복에 최소 4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때까지 정부의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뭐 이게 항공산업의 시장을 키우자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고요. 잘 버텨가지고 요 위기가 지났을 때 점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될 시기고. 토론회에 참석한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종료되는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과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지원을 더 연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정부가 방역이 잘 되고 있는 국가와의 개별 협의를 통해 여행 금지나 격리 조치 해제로 수요 회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항공업을 포함해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60일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네, 코로나19로 K방역이 찬사를 받으면서 K바이오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바이오 의료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사회사를 설립해 수익 창출과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사실상 의료 민영화라는 반대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 K바이오 위상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바이오 헬스 분야에 10년간 2조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바이오 헬스 육성을 위해선 병원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벤처 생태계로 진입시킬 수 있도록 투자와 연구가 함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대학 산학협력단 산하에서만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구조로 의사들은 연구한 성과가 병원이 아닌 대학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병원의 연구 개발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에 속한 법인의 형태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나 제한 규정 등이 상당히 상이합니다. 그리고 다양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창업을 통한 기술 실용화에 상당한 제한이 따릅니다. 때문에 기술 사업화 업무를 전담하는 의료기술협력단과 자회사 설립을 가능토록 하는 의료기술 지주회사의 설립 근거를 위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률안 개정안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개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대 국회 당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도 기존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의료기술협력단과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2018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엔 상정됐지만 병원 영리화 문제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병원이 주식 보유와 영리 추구가 가능해진다면 의료활동보다는 영리활동을 적극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전국병원이 재벌과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사실상 의료민영화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공공연구는 축소되고 과잉의료가 부추겨져 의료비 폭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 발의한 이명수 의원이 21대 국회에 입성한 데다 복지부와 정부가 해당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재논의 가능성이 높지만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8월 결산국회가 열리는 오는 18일까지 선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15일인 공수처 설치 법정 시한이 지나 현재 위법 상태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18일까지 통합당이 추천위원 선임을 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우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정부가 조속히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경기 이천과 충북 청주의 수해 현장을 방문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피해 지역 복구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며 행정안전부가 특별 재난지역 해당 여부를 빨리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재난 예산을 많이 투입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부나 예산당국이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디지털 혁신 자문관의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촉했습니다. 박 의장은 김 전 의원이 IT 전문 지식과 경영 혁신 역량을 갖춘 적격자라며 디지털 혁신 국회가 세계적 모델이 되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자문관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입법 지원 시스템, 디지털 대혁신 마스터 플랜 수립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5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이 줄지어 통과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찬반 토론을 통해 내가 진짜 임차인, 가난한 서민이란 고백을 쏟아냈는데요. 지난 본회의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눈길을 끈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3천만 원의 월세 70만 원 내는 진짜 임차인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높아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대산 신고를 해보니 5억 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재산에 대해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3년 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은평에 있는 한 빌라에 신랑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꿈도 못 꾸는 신혼부부 청년으로서 부동산 세법, 임대차 3법의 통과를 시작으로 만들자고 말씀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임차인임을 앞세워 부동산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저지해야 할 이유를 호소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진지한 정책 관련 토론보다 의원의 가난을 고백하는 데 더 치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연설로 톡톡히 효과를 노린 통합당 모습도 달라졌는데요. 과거 고성을 지르다가 퇴장을 했던 것과는 달리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본격적인 반대 토론 카드를 꺼내들었고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역시 맞불을 놓으며 양측은 팽팽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에 대해 무엇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성숙한 토론 문화가 정착하길 기대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진지하게 의회 활동에 임하는 모습, 21대 국회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최근 집중호우 피해 대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여름 휴가를 반납했는데요. 윗사람인 대통령의 휴가 취소에 아랫사람인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고위직들의 여름 휴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문 대통령의 휴가 반납,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지만 청와대 내부에는 좀 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산적한 현안으로 휴가를 취소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집중호우는 인명피해 가능성이 계속되고 있어서인데요. 실제 청와대 참모들 일제히 휴가를 반납했습니다. 문 대통령 일정에 맞춰 휴가 계획을 세웠던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부랴부랴 출근한 것이 대표적이고요. 이 밖에 다수의 참모들도 줄줄이 휴가를 취소했다고 전해집니다. 휴가 취소 도미노, 정부 부처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10월까지 휴가 일정을 잡지 않은 김종석 기상청장. 최근엔 기상청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근무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도 내일부터 휴가를 쓸 예정이었지만 집중호우로 휴가를 취소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월요일부터 여름 휴가 계획을 세웠지만 8.4 부동산 대책 발표를 계기로 전면 취소했습니다. 휴식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 하지만 정작 마음 편히 휴가 가는 게 쉽지 않은 모습인데요. 문 대통령은 과연 다음 여름 휴가만큼은 순탄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21대 국회 최연소인 정의당 유호정 의원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분홍색 계열의 원피스를 입고 등장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유 의원은 정의당의 상징인 노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무릎이 드러나는 다소 짧은 원피스를 입었는데요. 이를 놓고 온라인상에서는 소풍 왔느냐, 국회복이 따로 있느냐 등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유 의원은 국회 입성 후 격식 없는 차림으로 여러 차례 국회에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청바지와 흰 셔츠를 입고 국회 본회의에 참석을 한 데 이어서 어제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등장을 했는데요. 다소 어두운 색의 정장을 입은 다른 의원들과는 달리 밝은 색상의 원피스를 입은 유 의원의 복장은 오늘 하루 종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때와 장소에 맞는 복장이 있다는 비판과 함께 옷차림을 갖고 지적을 하면 성차별이 아닌가,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괜찮다는 호응과 과하다는 비난이 엇갈렸습니다. 한편 유 의원의 복장 논란으로 오늘 함께 소환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입니다. 유 이사장은 2003년 개혁국민정당 소속으로 재보선에서 당선이 됐고요. 그해 4월 29일 흰색 면바지에 회색 라운드 티셔츠, 남색 재킷을 걸치고 국회에 등장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의원 선서를 하러 본회의장에 나온 유 이사장에게 당시 의원들은 저게 뭐냐, 당장 밖으로 나가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의원 50여 명이 퇴장을 해버려서 의원 선서는 다음 날로 연기가 됐고요. 유 이사장은 결국 정장에 넥타이를 맨 채 다른 의원과 함께 의원 선서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백바지 사건 이후 17년 만에 본회의장의 복장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국회의원 등원 복장에 대한 논란,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상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반대 1인 객권. 이제 윤석열 총장을 물러나야 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 대기업수 또 김병민 미래통합당 비대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새 핵심 사안이 돼 있는 부동산 문제. 정부 여당에서는 지난 31일과 또 4일 어제 세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을 완료하면서 또 공급대책을 어제 종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의 공급대책. 이제 뭐 그런데 통합당 쪽에서는 이런 우격 따짐은 안 된다 이렇게 좀 반론도 제기하고 있는데 어제 종합적인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부동산 대책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이제 뭐 전월세 같은 경우에 전세 기간을 2+2로 해서 2년하고 2년 더 연장해 4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 금액을 5% 이내에서 올리도록 하는 대책을 세운 것은 아마 서민들 조 대책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번에 공급 대책을 함께 한 것은 전세 자금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 전세가 2+2가 되다 보면 4년 이후에 전세 자금이 또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방법이 뭐냐면 집값 안정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4년 후에 전세금이 갑자기 뛸 거라고는 지금의 추세가 계속 된다라고 한 전제하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만약에 공급이 좀 더 확대되고 집이 더 많아지게 되면 전세 물량이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전세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만 하다 보면 전세자금이 뛸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공급도 함께 늘려서 집값을 안정화시키면 4년 이내에 집값 안정화를 통해서 전세자금이 오르지 않도록 하는 보완 대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양쪽으로 가지 않으면 부동산 정책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는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물론 야당은 토의나 이런 부분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게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서민들의 전세나 아니면 월세난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규제와 공급의 종합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통합당에서 수차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세금과 규제 정책만으로는 부동산값 잡을 수가 없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 공급 대책들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 공급 대책들을 정부가 신속하게 내놓지 못하면 부동산 값 잡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수차례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기간 이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았던 부동산의 공급 정책의 핵심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 대책이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러한 3기 신도시의 공급 대책으로도 결국은 서울 시내에 있는 30대, 40대 젊은 층, 누구나 내 집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이런 청년층들의 마음들을 다 흡족하게 사지는 못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예. 더군다나 이런 점점점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현상 속에서 우리가 흔히 패닉 바잉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도 나도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기인하다 보니까 예. 여기에 대한 공급 정책으로 서울 주요 지역에 정부가 앞장서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복합적인 종합정책이 필요한데 이미 부동산 값이 오를 대로 올라 있는 상황에서 내놓는 앞으로도 수년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이 공급 대책이 현재의 부동산 값을 잡는 데 얼마나 큰 효과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정부가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공급 대책을 내놓으니까 해당 지역구의 여당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표출했는데요. 예, 한마디로 단체장까지요. 예. 네, 우리 동네는 안 된다는 식인데 당에서는 잡음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당 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과거 상황을 보면 금태섭 의원이 뭔가 당론에 위배됐다는 행동을 했던 이유로 나서서 징계까지 하겠다 얘기가 나왔던 게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이었습니다. 예. 특히나 이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이 국토부와 이 국무조정실 등에서 전격적으로 내놓은 이 대책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각계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 과거의 민주당의 모습과 상당히 다르다는 인식을 국민들께 줄 수가 있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에 있는 민심들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왜 이와 같은 목소리를 냈을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정부가 너무 이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고민하지 않은 채 정책을 낸 것은 아닌가. 따라서 부동산 정책을 낼 때 벌써 20번이 넘는 대책으로 거듭 실패를 거듭하면서 튀어나오는 문제를 잡기 위해 또 다른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문제가 자칫 잘못되게 되면 다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더 성급한 대책으로 대한민국 국토 환경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민감한 쟁점이기 때문에 당의 조직원으로서 이견이 쉽지 않을 건데 이렇게 터져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구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얘기한 분들을 보면 정청래 의원 마포잖아요. 예. 상암동에다 왜 짓는 상암동 유유비지를 지금 사용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임대주택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들어가는 걸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아파트들이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면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이 본인의 마을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상당히 좀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청래 의원도 결국 지역구 민원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한 걸로 보여지고 나머지 세 분도 노원구에 다 지역구가 있는 분들이에요. 왜? 태릉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 그러면 다 골프장 없애고 거기다가 지금 집을 짓겠다고 하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의 마음 달래라 보니까 그런 얘기 했다고 저는 보고. 의원식은 그러면서 임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얘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과천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천에 정부 총사가 있는데 그쪽 부분에다 지금 짓겠다는 건데 과천에서는 왜 우리한테 다 떠넘기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 여당 의원들도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선거구에 대해서 지역구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저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정부의 정책에 반대했다기보다는 지역구를 갖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민심을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발언하거나 행동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차원에서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이제 공급 정책 중에서 공공임대주택과 더불어서 공공재건축이 또 중요한 사안인데요. 공공재건축 두 군데에서 다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부정적인 좀 견해를 보이고 있고 또 재개발 조합들에서도 그게 동력이 있겠느냐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실제 재건축 여러 조합들이 추진하고 있었던 방식과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들이 크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진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도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이 서울시에 있는 기본 도시계획과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끄집어냈는데요. 우리 서울시에는 중장기의 도시 기본 계획인 2030 서울 플랜이라고 하는 도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도시 계획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 기본적인 도시 계획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범위로 재건축과 재개발 그리고 주택 정비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서울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이해 관계자들은 그러한 계획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부동산에 대한 급격한 가격 상승과 전세 대란으로 인해서 이거를 잡기 위해 공급이 필요한데 그 공급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곳에 공급 정책들을 쏟아내다 보니까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게 된 거죠. 네. 앞서 제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얘기하게 된 것은 어느 정도의 정주 여건에 대해서 그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을 걷게 되면 여기에 주택 공급과 더불어서 사회 교통 인프라들이 같이 확충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어제 발표했던 내용들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들도 과연 그런 복합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내놓은 건 아니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출범하고 나서 국민께 약속했던 안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계획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부정적 여론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거듭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토에 관한 문제고 국민들의 삶과 재산권 전체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것을 여론 향배가 좋아지지 않는다고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잡을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해서 성급하게 대책을 내놓게 된다면 훗날 이 대책이 정부의 예측처럼 굴러가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지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예, 없습니다. 어제 발표하면 13만 원 이상을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발표는 했지만은 이런 상황이라면은 갈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행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유유부지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태릉 골프장 부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의 주택 공급들은 어느 정도 정부가 마음을 먹고 속도감을 가지게 가면 이행할 수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그것만으로 서울시 혹은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 수요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재건축 전망은 어떻습니까? 공공재건축 전망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 실제로 오래된 공공재건축을 요구하고 있는 원하는 주택단지들도 충분히 있을 텐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재건축에 꼭 필요한 안전지단 등에 대한 요건까지 모두 다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러한 측면들을 바라봤을 때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하고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면 충분한 물량이 쏟아질 거라는 이런 방식과는 상당 부분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실적인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도시 계획에 맞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김병민 의원 얘기했던 초기에 얘기했던 그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상황이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야당이 지금까지 계속 주장했던 주장이 뭡니까? 주택 늘려라는 거예요. 공급 늘려라. 공급 늘리고 공급을 늘리는데 그러면 3기 신도시 하려고 했더니 신도시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지 않냐. 교통 접근성도 낮지. 젊은이들한테 그러면 저 멀리 떨어져서 오랫동안 출퇴근하고 차 막히고 이런 데 사는 것보다 우리 젊은이들도 강남 같은 데 살고 싶고 서초 같은 데 살고 싶은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이 계속 있어 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립외교원 자리도 지금 이제 내놓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주택 정책은 사실 저도 고층으로 짓거나 50층 이상 짓겠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서울시가 처음에 반대했다가 지금은 이제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입장을 바꿨는데 기본적으로 그 정책이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너무 급박한 거예요. 지금 상황적으로 봐서 국민들의 요구라든지 야당의 요구나 이런 부분들을 관철시키면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들의 원래 생각했던 부분을 깨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이는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볼 때 이렇게 올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택 문제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긴박감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또 이제 지역별로도 보면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수도권이고 어느 정도 또 교통이나 인프라가 확성돼 있는 곳이에요. 네.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젊은 세대나 공공임대주택을 가는 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었고 원래 사실은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재건축에서 어느 정도 한계를 뛰어넘는 용적률을 높이는 거는 특히 강남 지역에는 전 절대로 안 하겠다고 처음에 주장을 했다
있다가 이렇게 바뀐 걸 보면 그만큼 부동산 정책에서 어려움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감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부동산 입법과 함께 7월 임시국회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당은 민생과 개혁 입법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을 했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날치기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속도감 있게 부동산 입법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인 속도감 있게 진행된 과정. 그 집권 여당이 갖고 있는 180석의 그 힘은 결국 국민들께서 실어주신 것이겠죠. 근데 국민들께서 과연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이런 방식으로 많은 다채로운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사나흘 만에 입법을 무리하게 처리하라고 그 많은 표를 줬을까를 한번 근본적으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 총선을 치르던 시기에는 코로나 위기로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건강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위기가 있었던 때고 그러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집권 여당에게 힘을 실어줬던 게 지난 총선의 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입법을 처리하고 또 공수처를 비롯해서 국민적 쟁점이 굉장히 많은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가지고 있는 의석의 힘만으로 밀어붙이게 된다면 어느 날 정반대되는 순간으로 지금의 야당이 과반 넘는 의석을 확보하게 됐을 때 똑같은 방식의 국회 처리에 과연 지금의 집권 여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돌아보면 저는 그 답은 아주 명확할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물론 저는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거긴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야당도 무작정 뛰쳐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회의장에서 끝까지 싸우면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사실은 그 장 내에서 즉 국회 내에서 투쟁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의 투쟁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본인들의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또는 뭐 일방적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그냥 나와버리고 회의장 나와버리면 그 자체가 사실은 빌미를 주는 거예요, 여당한테. 저는 어떤 상황에서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막을 수 있는 만큼 막아보고 그래도 물리력으로 어쩔 수 없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수적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걸 국민한테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국민들이 볼 때 야당이 열심히 싸우고 있구나. 정말 대한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텐데 뭐 본인들이 주장하는 게 안 받아들인다고 그냥 나가버리시면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그렇게 하나 다르게 하나.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행동보다는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토론 현장에 남아서 끝까지 토론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최진봉 교수 지적처럼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러나 모르겠지만 나가긴 나갔지만 이제 자유 발언을 통해서 발언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윤희숙 의원 상당히 주목을 끌면서 어제 본회의 마지막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모두 지금 나섰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제가 임차인입니다. 진짜 임차인입니다 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름이 임차인으로 들을 정도였는데 이 방식 어제 보면서 어떻게 느꼈습니까?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좀 신선한 충격을 남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의 발언이었지만 윤희숙 의원 개인의 소신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세간에 있는 국민들의 여론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목소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300석 의석 안에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 모습들을 국회 내에서 담아내야 됩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른 이해관계를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조정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어제 발언 중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이 있었나 어쨌나요? 저는 반대 토론 과정 속에서 윤희숙 의원이 이 법을 무리하게 처리시키면서 가는 과정에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는 임차인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법이 결국은 통과되고 났을 때의 문제들에 대해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토록 무리하게 과세가 주어지게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디에 찾아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거든요. 내가 내 집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거주민들 입장에서는 나는 그저 우리 집에 살고 있을 뿐인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값이 올라갔고 지금 팔 수도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이 집을 판다고 다른 데를 가자니 다른 집도 다 올랐기 때문에 팔고 옮겨가면 거래세가 나올 것이고 이 집에서 살고 있으면 사는 대로 보유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현재 상황을 과연 이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저는 많은 국민들에게도 합리적인 지적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봅니다. 네, 본회의장에서의 발언 특히 주목했던 부분은 어떤 건가? 이런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발언을 계속 이어가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국민 앞에서 또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본인의 생각을 짧은 시간이지만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참신한 아이들과 함께 발표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토론 문화가 계속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반대로 또 김병민 의원은 이제 통합당 말씀을 해서 저는 김경엽 의원의 그 의원의 발언이 저는 눈길을 끌었는데 첫째는 김경엽 의원은 무슨 주장을 했었냐면 기본적으로 지금의 이런 문제가 물론 뭐 야당에서는 왜 전 정부 탓을 하느냐고 얘기하지만 박근혜 전 정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국은 파생 효과로 지금
지금까지 계속 밀려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어요. 예컨대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갭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많이 사서 임대 수업을 하는 그런 역할이 나왔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한 부분하고, 또 하나는 주택 공급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통계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공급량이 훨씬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 그게 이제 잘못 알려져서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공급량이 적어서 결국은 집값이 올라갔다고 하는 주장들이 일부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서 얘기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치와 더불어서 이전에 정부가 했던 것이 지금 후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후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에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을 낼 때마다 바로 이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지켜보면 그 해답은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면은 이런 방식의 이야기로 국민들께 전 정부 탓 혹은 전전 정부 탓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20번이 넘는 정책이 나왔고, 이 정책의 일관성 있는 흐름을 보게 되면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방향성을 가고 있다기보단 한 번 냈던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니 그 부작용을 때려잡는 식으로 굉장히 일관성 없는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는 게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정책의 그동안의 흐름을 봐도 너무 책임을 돌리기에는 그렇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거기에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동의한다는 표현은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정부의 책임이 없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책임이 져야 되는데 전 정부에서 했던 역할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건 또 분명해요.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하루 이틀 뭐 1, 2년 사이에 집을 사고 팔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규제를 막 하고 예를 들어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을 막다 보니까 집을 못 사는 경우들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돈을 빌려 살 수 있는 환경이 됐고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그 환경에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집은 많이 공급되는데 실제적으로 소유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많이 공급돼도 집이 더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결국 예전에 그런 정책들이 그 파생된 효과로 인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부분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요,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독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달 만에 침묵을 깼죠. 독재 배격 발언으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먼저 윤 총장의 작심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 총장의 발언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걸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윤 총장이 전체 발언을 들어보면 물론 독재란 말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총장으로서 당연히 원론적인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검찰총장이 정책 발언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라고 하는 기관은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건을 수사하고 결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총장이 만약에 정치적 해석에 자꾸 휘말리게 되면요. 본인이 아무 생각이란 표현은 어떤 편협된 생각이 아닌 공정한 상태에서 했던 행동이나 발언도 정치적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총장의 발언 하나하나를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다 보면 그 자체가 검찰총장의 입지도 좁아질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이 공격받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검찰총장의 말은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원론적인 말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검찰총장이 하고 싶었던 말 신임검사 인관식에서의 발언이었고요. 법의 지배에 관한 표현을 쓰면서 공평한 법 적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체적인 행보와 이력들을 거듭보면 사실 보수와 진보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일들을 해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칼날 같은 수사를 해왔고 또 현재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현 여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져 왔는데 윤석열 총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진보, 보수, 진영과 이념 논리에 가리지 않고 법이 가리키는 대로 맞추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 본인은 그렇게 해왔고 네. 신임 검사들이 해야 될 가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에서 독재나 전체주의 등에 대한 발언을 누굴 겨냥하지 않았는데 만약 그 내용이 누군가가 뼈아프고 거기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마음들을 가진다면 네. 오히려 그런 표현을 하시는 쪽에서 스스로를 한번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당 지도부가 윤 총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터뜨렸는데요. 그동안은 함구령을 내렸는데 지금 본격 겨냥에 나선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일부 의원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민주당 전체 의견은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런 행동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을 자꾸 공격해서 누가 더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야당이 훨씬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공격할 부분이 아니고 잘못한 게 있으면 따끔하게 지적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공격이 계속되면 될수록 윤 총장의 몸값만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병민 의원께 이 질문 드릴게요. 지금 당에서 지금 뭘 맡고 계시죠? 지금 통합당의 정강정책 개정 특위위원장 맡고 계시는데 당 여러 가지 지금 정강정책의 개정도 있겠고 당명과 색깔 새로 공모하고 있다는 것인데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당의 뿌리부터 모든 것들을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강정책은 우리 당이 가야 될 가치와 철학, 비전, 방향을 담고 있는데 이거 8월 중으로 다 바꿀 거고요. 여기에 맞춰서 당명, 색깔 다 개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8월까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의결절차까지 완료해서 국민들께 선보일 수 있을 것이고 9월이면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럼 바뀐 당명과 새로운 정강정책의 우리 변한 새 당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정말 다음번에 있게 되는 보궐선거와 그리고 그 다음에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대강의 방향성을 짧게 얘기해 줄 수 없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 이쪽 저쪽 가려서 편가를 기고 싸우는 모습들이 국민들이 참 염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런 갈등을 좀 극복할 때가 왔다는 모두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일 미래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펼쳐지게 될 굉장히 복잡한 코로나 이후의 미래라든지 4차 산업혁명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 국가 공동체 발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의 목소리를 보이지 않는 정치권이 각성하고 우리부터 먼저 혁신하고 개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한마디만 조언 주신다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의 그 방향성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개혁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어떤 그 보수 정당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이미지 자체를 완전히 깨는 김병민 의원이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지 자체가 본인도 그러시니까. 그래서 저는 개혁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모든 보수를 다 끌어서 가려는 것보다는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는 국민들이 또 지지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분 토론과 더불어서 건설적인 상호 제안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밤부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와 함께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도 중부지방에는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